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험 공부 잘들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내용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한에서부터 한국이 통일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한번 정리하고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실판에다가 정리해주는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정리해둘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하면서 본인만의 시험에 대비한 내용 정리 같은 것들을 해두시면 좀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무제 시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한 무제 시기까지 있었던 한 나라, 우리는 그거를 전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망의 신왕조를 기준으로 전한과 후한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전한 시기에 지방에서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 이른바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들 호족들이 성장하게 되는 데에는 한 무제 때부터 시행이 되었던 향거리선제 같은 제도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전한에서 후한 시기로 넘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족들이 지나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한을 무너뜨리고 이른바 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를 잠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나라의 제도를 본뜬 굉장히 급진적인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망의 신왕조가 추진했던 개혁 시도의 경우에는 호족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강남의 호족이었던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이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신왕조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복구시켰으니 그것을 후한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하지만 이 후한대에 가서도 호족들이 지나치게 성장했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후한 말로 가게 되면서 이 호족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호족들이 지나치게 성장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렇죠. 황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한나라의 통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이후에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던 호족들은 결국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한나라가 셋으로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북지방을 차지한 조조에 의해서 위나라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후에 촉한 지방에서 유방이 새롭게 한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게 바로 촉한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강남 지방에서는 손권이라고 하는 호족이 오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후한이 위촉 오 세 개로 분열이 되면서 이른바 삼국지의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가운데 화북지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세력이 강했던 것은 바로 이 위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에 의해서 먼저 총나라가 병합이 되는데 합쳐지게 되는데 이후에 위나라 내부에서 사마씨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했었냐면은 진나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동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진나라는 서진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진에 의해서 오나라도 병합이 되면서 한나라가 위촉오로 분열되었던 상황이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략 기원 후 3세기경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한나라 이후에 위촉오로 분열되었다가 서진에 의해서 재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세기경에 동아시아에서 연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면서 북방 초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이 급격하게 한꺼번에 남쪽으로 남하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선비, 흉노, 저족, 강족, 갈족과 같은 이 북방 유목민족들 5개를 통틀어서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선비족이라든지 흉노족이라든지 저족, 강족, 갈족 같은 이들을 통틀어서 오호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 오호가 급격하게 남하하게 되면서 화북의 한족들은 그것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북 지방에서는 이들 오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오호들이 세웠던 여러 가지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시대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오호가 세운 나라가 대략 한 16개 정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시대를 오호 16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오호가 화북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한족들의 경우에는 이들 오호의 지배를 피해서 화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족들의 경우에는 이들 오호의 지배를 피해서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자, 이 강남으로 이동했던 한족들에 의해서 새로운 진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수도 난징을 중심으로 동진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호 16국 시대는 굉장히 분열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화북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절대 다수의 피지배층은 농경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된 5호 16국을 세웠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목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농경민과 유목민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시기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교과서에서는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이라든지 후연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그들이 고구려와 랴오뚱 반도의 패권을 놓고 대결하기도 하였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교과서에 함께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 화북에서 나타났었던 5호 16국의 분열기를 통일하였던 것은 바로 이 선비족이었고요. 이 선비족이 세웠던 어떤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었느냐? 이른바 북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5호 16국 시대가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대략 5세기경 기원후 439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자, 이 북위 같은 경우에는 농경민과 유목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둘 사이에서의 문화적인 통합을 이룸으로써 민족적인 통합을 이룸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북위 효 문제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실시했었던 정책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호한 융합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목민족의 언어를 사용을 금지하고 한자를 사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죠? 호복의 착용을 금지하면서 한족의 옷을 입을 것을 강조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호족과 한족 사이에 결혼을 장려한다든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다든지 농경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등의 노양으로 옮긴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함으로써 호한의 융합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 북위 같은 경우에는요,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위가 이후에 동위, 서위로 나뉘었다가 동위는 또 이후에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되는데, 자, 이 북주가 북제마저도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화북을 통일하게 되는데, 화북을 통일하고 나서 이 북주가 무엇으로 나라를 바뀌게 되냐면 바로 수나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수나라에 의해서 화북이 먼저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강남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자, 화북에서 내려온 한족들이 이
황허강 유역을 개발하고 물을 잘 컨트롤하였던 선진적인 토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남 지역에 전파되었고요. 화북에서 내려온 한족들이 또 노동력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주게 됨으로써 이러한 어떤 기술과 노동력에 힘입어서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강남 지역이 점차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강남 지역이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동진 같은 경우에는 한족들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송으로 나라가 바뀌었다가 제나라로 나라가 바뀌었다가 양나라로 바뀌었다가 또 진나라로 바뀌는 네 차례의 왕조 교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수나라에 의해서 화북이 통일된 이후에 수나라에 의해서 남쪽의 진나라마저도 정복이 되면서 수나라의 경우에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였던 3세기 이후에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분열의 시대를 다시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게 6세기의 일이었다. 대략 589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589년에 수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국이 화북의 왕조와 남쪽의 한족 왕조로 분열되었던 이 시기를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은 남쪽과 북쪽의 왕조로 나뉘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후한이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를 통틀어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화북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나라 멸망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강남의 이 경제력을 화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서 지나치게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던 것이 그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중국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였었는데 특히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구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를 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고구려의 침공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상당히 많은 국력을 소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후에 수나라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비록 나라는 수에서 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 국가의 성격은 수나라와 거의 유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수나라 때 완성되었던 이 이른바 율령이라고 하는 통치 체제를 완성시키고 다시 한번 완성시키고 그것을 정착시킨 게 바로 이 당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당나라는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중국의 분열기를 끝을 내게 되면서 강력한 국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자국 중심의 조공과 책공의 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좀 이따가 그 이야기 마저 이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한편 중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반도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어떤 화북에서의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어떠한 형태의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여에서 주몽을 따르는 한 일파가 압록강 지류의 졸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고구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고구려에서 한 일파가 한강 유역으로 남하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백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의 경우에는 이후에 한반도 남부의 마한 지역을 통합하면서 점차 고대 국가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고조선이 한무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한반도
한반도 남부로 이동하면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가 세워지고 발전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고조선 멸망 이후에 한 부제에 의해서 세워졌었던 4개의 군현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한사군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였던 마지막 남아있었던 낭이 결국에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낭랑 지역의 유민들이 백제라든지 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이 성장을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인구의 이동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이 기틀을 마련을 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전성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예를 들자면은 4세기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어느 나라가 전성기였느냐인 것을 파악하려면 어느 나라가 한강 유역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한반도에서 한강 유역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한강 유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가 이후에 광개토 대왕이 등장을 하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5세기경에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른바 고구려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이후에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른바 나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빼앗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백제를 대신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6세기경에 가게 되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4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한반도 고대 국가들이 항쟁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특히 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고구려를 통하거나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의 외교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남북조와 관계를 맺게 되고 이후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와도 동맹을 맺게 되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 신라의 경우에는 결국에 당나라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에서 있었던 삼국의 대립을 끝을 내게 되었다. 삼국의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어요. 그죠? 자, 이때 한반도하고 이때 신라의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반도의 통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한반도의 신라의 삼국통일과 관련된 것은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다시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색깔로 좀 써야겠네요.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을 하였다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침공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신라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 이른바 나당의 동맹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나당이 동맹을 맺게 되자 고구려는 돌궐과 그리고 백제와 관계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일본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와 돌궐, 백제, 외가 나당 동맹과 맞서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백제가 나당 동맹에 의해서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을 하게 되면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이 삼신라에서 삼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당나라의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이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의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라가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결국에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때 당나라의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는 데에는 비단길을 노리고 침략을 하였었던 티베트의 토번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철수시켜야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후에 옛 고구려의 땅에서 고구려의 유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발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신라와 발해의 이른바 남북국 시대, 한반도의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잘 따라가고 계시죠? 선생님이 요거 전부 다 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글씨를 쓰는 순서, 필기를 하는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머릿속에서도 또 내용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글씨를 쓰면서 수업을 녹화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이 쓰는 대로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내용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세기경에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 일본은 정치의 발전이 비교적 늦었기 때문에 3세기경에 가야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 30여 개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른바 히미코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야마타이 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히미코 여왕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일본의 유일한 지배자로 인정을 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위나라로부터 받았던 칭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위랑 친한 일본의 왕이다라는 의미에서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후에 4세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야마토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세기경으로 가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하고 또 발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때 야마토 정권이 성립을 하고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라든지 아니면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이런 어떤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피해서 일본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외인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서 일본은 발전이 뒤처진 상태였는데 이들 도웨인들이 전해주었던 선진 문물을 바탕으로 일본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것이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백제 그리고 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오름가마라고 하는 기술을 전해주었고 그래서 이 오름가마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훨씬 더 단단한 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스에키 토기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들 도웨인들이 전해주었던 문물을 바탕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도웨인들에 의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백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와 같이 남조와 깊은 연결을 하면서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요 견당사라고 하는 조공사저의 파견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7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나 중국에 있는 다른 고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 아스카 문화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스카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백제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한편 일본에서는요 중국
중국과 같은 중국의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당과 같은 율령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강력한 호족이었던 소가시 집안을 몰아내고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이카 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다이카 개신을 통해서 일본은 당나라와 유사한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이른바 다이고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일본은 어엿한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8세기, 7세기 말 거의 8세기쯤 가게 되면서 이때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나아가서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어떤 발전을 바탕으로 8세기경에 가게 되면서 어떠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이른바 헤이조쿄라고 하는 멋진 수도를 만들게 되고요. 이후에 이 헤이조쿄와 더불어 헤이조쿄는 헤이안쿄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헤이조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바로 당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계획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도 수도를 만들 때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모방을 해서 바둑판식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계획도시인 헤이조쿄를 만들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처럼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해서 수도를 만든 사례는 일본뿐만 아니라 발해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발해의 상경성도 일본의 수도였던 헤이조쿄와 마찬가지로 당나라 장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본의 경우에는 백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백제가 나당 동맹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일본은 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해 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본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해 줬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백강 전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죠? 이 백강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나당 연합군과 그리고 백제 부흥 운동군, 일본군이 전쟁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당 동맹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백제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은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던 대규모의 국제전쟁이었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이후에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벌어졌었던 전쟁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고, 칠판이 좀 모자라네요. 충분할 줄 알았는데. 자,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그들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리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가 중심이 된 자국 중심의 당나라가 중심이 된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으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주변 국가들에게 자국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의 수용이 절실하지 않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당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었던 토번이라든지 돌거리라든지 미구르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당나라가 요구했던 자국 중심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당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수용을 하고 주변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신라와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중심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공 관계만 수용하였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들어가게 되었던 이 주변 국가들의 경우에는요, 이후에 당으로부터 그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문화 요소였던 한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율령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의 공통의 문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또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수용함에 있어서 중국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별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율령 체제를 갖추게 되지만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당과는 다른 율령 체제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많네요. 좀 비켜드릴까요? 여러분들 필기하시라고 좀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전한 시기에서부터 삼국이 통일되기까지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했었던 때까지의 동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필기 따라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용을 추가하면서 또 함께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내용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서부터 원명 교체기까지의 내용을 또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선생님하고 잘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모두들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